오늘 나눌 내용은 언어학 중에서 이제 명령어에 관한 부분인데요. 둘레즈와 가타리는 모든 언어가 명령어라고 간주를 합니다. 언어는 삶의 명령을 내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모든 의사 전달은 다 명령어라고 가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은 대체로 다 명령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명령어처럼 생각을 안 하고 명령어를 목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의사소통 자체가 뭔가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욕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슬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명령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위에서 아래로 하다라는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이건 명령이 아니잖아, 부탁이잖아, 이렇게 대응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상하관계 구분 없이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감정 표현도 명령어가 될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 이거는 어떤 명령어가 되죠?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런 명령어가 돼요. 선생님들이 뭔가를 가르칠 때도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 그거는 이거 외워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 명령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뭐 역사 공부를 가르칠 때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넓힌 건 광개토대왕이다, 이런 명령어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요거는 두 가지 의미의 명령어를 가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면 가장 많은 영토를 넓힌 건 광개토대왕이라고 써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이니, 이렇게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이니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 맥락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지지만 이처럼 모든 언어는 명령어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문도 마찬가지로 명령어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너의 집의 위치를 말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언어는 사실상 명령어고, 그렇게 생각할 때 모든 언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행동을 촉발시키게 하거나 혹은 그 행동 촉발을 거부하거나, 어쨌든 이런 선택과 경로의 설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의사소통이 전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 체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명령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명령어를 말했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소통이 단절되죠. 너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또 그렇게 해?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네가 서운하다 그런 거지, 그건 네 감정이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서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명령이야, 이렇게 하도록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 전달은 명령어적 의미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게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좋다고 보는 거예요. 상담 현장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가 하는 모든 말은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문장 문장 상황 상황 가운데는 명령어가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명령어로 전환이 됩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상담사의 몫이에요. 나를 위로해줘 라는 명령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에게 지시를 해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줘 라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의 명령어든지 그 모든 말들은, 의사전달은 다 명령체계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를 전달했는데 잘못된 그 해석이 돼서 원하지 않는 명령이 전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의 기본 전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에요.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명령어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명령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해요. 불이야라고 하는 말과 풀이야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전달이 잘못되면 불이야하고 위험 신호로 외쳤는데 풀이야인 줄 알고 그건 풀이야 라고 동의를 해주는,
이거 풀이하라는 말에 동의를 해줘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야 하면 도망가의 의미인데, 혹은 날 구해줘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풀이야 그러면 그거 풀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정확하고 해석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어가. 이 상담사가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사의 언어도 명령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는 그걸 명령어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명령어로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사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공감과 수용을 기반으로 해서 감정을 편안하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체적으로 다 명령어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는 언어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언어만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어 체계로 언어가 의사전달을 통해서 갈 때는 언어 외적인 요소도 명령어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언어 외적인 요소들이 어떤 형태의 명령어인지를 분석하고 이해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언어 외적인 요소라고 하는 건 뭐 손동작, 표정, 눈짓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기호로 활용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다 언어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떤 명령인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언어 외적인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정, 눈짓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이면 뭐가 있냐면 감정이 있어요. 정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 정념 때문에 일그러진 어떤 시선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게 어떤 명령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의 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명령어에는 권력의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의 표지라고 하는 건 뭐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말을 할 때 누가 더 권력이냐, 이거 갑이냐 을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말을 할 때 그 언어라고 하는 그 명령어의 그 언어 체계, 모든 언어 체계는 그 언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담론이 있어요. 그래도 이 명령어가 그냥 발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야, 너 지금 그건 반말이잖아. 여기는 존댓말을 써 라고 하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 그건 반말이잖아. 그러면 존댓말을 써라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권력 체계가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권력이 있는 거죠. 이런 권력의 표지가 있어요. 그건 문화, 정치, 사회, 종교 이런 모든 것들,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그 공동체 혹은 국가기관 혹은 그 시대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이 그 언어의 표지로 들어가고, 그 언어에 나타나는 명령어는 그 권력을 토대로 한 간접화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담론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선 간접적입니다. 권력의 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간접화법이에요. 자, 아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넓힌 건 광개토대왕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만큼 중국의 저기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라고 하는 건 간접화법이에요. 애국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간접화법이죠. 유관순 누나가 3.1운동을 이끌고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간접화법이냐면, 국가란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지킬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접화법이죠. 모든 서사는 간접화법이에요. 왜 소설가들은 이야기로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걸 전하죠? 왜 우린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주제를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게 되죠? 전부 간접화법이에요. 서사는 전부 간접화법이에요. 모든 담론은 간접화법이에요. 자, 직접화법보다 간접화법이 더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분열 분석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 의견이 태동을 했고 분열 분석이 제안을 한 거지만, 지금 심리학계에서는 이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야, 너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애는 정말 착해요, 이렇게 착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간접화법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오히려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지만, 어떤 게 영향력이 더 큰가라고 할 때는 직접화법보다 간접화법이 더 커요.
우리 애가 착해요 라고 할 때는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혹은 그 상대방에게는 우리 아이를 착하다고 인식해라 라는 명령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의 간접 화법들이 직접 화법보다 더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표지가 문장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는 늘 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담겨 있는 권력의 표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한테 엄마가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한테 엄마가 사랑해, 어유 우리 아기 착하다, 우리 애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에는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걸 알아라 또 있지만, 그거보다 공부하니까 예쁘다, 공부해라, 성공해라, 이런 표지들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간접화법이고, 이 간접화법들에는 권력의 표지들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그 사람이 어떤 간접화법을 쓰느냐, 어떤 권력체계가 들어가느냐도 중요하고, 그 상대방이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어떤 명령어로 받아들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지도이지 사본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는 지도이지 사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지도이지 사본이 아니다. 지도이지 사본이 아니다는 지도는 원형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우리 앞 강좌에서. 사본은 그대로 흉내내는 복사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지도예요. 누군가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도 그건 새로운 창작이지 똑같이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전달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지만 그것도 창작이지 지도지 사본이 아니에요. 아빠가 했던 말,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할아버지의 말을 전달해주는 아빠의 말도 지도이지 사본이 아닙니다. 모든 언어는 그래요. 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건 반복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창조예요. 지금 분열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대 담론보다 내 주체에서 나오는 미시적 결정들이 중요하다, 미시적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나중으로 가면 핵심적인 맥락이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열 분석의 정신은 동일하게 모든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토대가 이때 상담사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전제를 가져요. 그래서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상담도 다 마찬가지고요. 모든 언어는 지도지 사본이 아닙니다. A센터에서 이루어진 인지행동 치료와 B센터에서 B상담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지행동 치료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것일 수 없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맥락, 다른 내담자, 다른 상담사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서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도지 사본이 아닙니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라고 하는 건, 즉 언어라고 하는 건 권력과 외적 관계가 이런 상호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이 권력과 외적 관계만이 아니라 배경, 상황 같은 외적 관계, 그리고 그 언어 배경에 있는 이데올로기와 추상기계, 대타자, 이런 권력과 외적 관계가 그 언어를 어떻게 명령어로 만들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적 관계도 영향을 줘요. 내적 관계란 그 말하는 사람의 내적 상태, 듣는 사람의 내적 상태, 이런 내적 관계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부르냐면 암묵적 전제, 비담론적 전제라고 해요. 말하지 않아도 전제가 되는 것, 언어에 담겨 있지 않아도 그냥 전제가 되는 것, 이런 게 암묵적 전제, 비담론적 전제라고 해요. 또 그건 반말이지, 여기에는 존댓말을 써 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면서 존댓말이 갖고 있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담는 한국 유교적 문화가 암묵적 전제로, 비담론적 전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묵적 전제, 비담론적 전제가 언어 속에 있는 걸 알아야 되고, 사람마다 이 암묵적 전제와 비담론적 전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전제를 갖게 됐는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영향 속에 있었는지, 어떤 사회를 살아왔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암묵적 전제와 비담론적 전제가 상담사가 갖고 있는 암묵적 전제와 비담론적 전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그 언어학에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는데요. 수행적 발화라고 하는 게 있고 발화 수행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행적 발화라고 하는 건 말한 걸 그대로 움직이는 게 수행적 발화예요. 그 말 자체가 명령을 알 수 있게 하는 발화를 수행적 발화라고 합니다. 수행적 발화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주워와. 이건 수행적 발화예요. 근데 발화 수반행위라고 하는 건 그 발화의 행위가 자동 수반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발화의 행위가 자동 수반되는 것, 간접화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학에서 분류하고 있는 수행적 발화와 발화 수반 행위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직접적인 명령어는 수행적 발화이고 간접화법을 이용한 명령어는 발화 수반 행위인데 이 발화 수반 행위가 더 강력하고 우선되고요. 수행적 발화에서 발화 수반 행위로 가기보다 발화 수반 행위에서 수행적 발화로 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앞으로의 내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언어학의 기본 용어들을 하나 더 정리할 게 있는데 그게 랑그라고 하는 것과 빠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랑그라고 하는 거는 그 빠롤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 수행적 발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빠롤, 말하는 것. 난 널 사랑해. 그럼 난 널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이게 빠롤이에요. 랑그라고 하는 건 그 배경이에요. 랑그는 그 빠롤이라고 하는 말이 작동하는 그 배경이 랑그예요. 랑그는 그 배경이고 빠롤이 앞으로 나와 있는 일종의 전경, 직접적인 발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댓말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존댓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빠롤이라면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 그 언어 체계가 갖고 있는 배경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이제 랑그예요. 자, 그런데 이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 랑그와 빠롤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랑그는 체계라고 구분을 해놨지만 그리고 빠롤은 정보 자체의 소통이라고 구분을 해놨지만 빠롤의 랑그가 이미 있고 랑그는 빠롤을 통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착관계. 그냥 개념상으로는 구분할 수 있어도 실제 언어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랑그고 어느 부분은 빠롤이다. 랑그를 제거하고 빠롤만을 들어라.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언어는 화행론입니다. 화행론이라고 하는 건 그 언어가 언어만이 아니라 언어가 갖고 있는 배경이 포함되는 걸 화행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선 그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나라의 문화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걸 포함해서 화행론이라 그래요. 화행론은 그 말을 말 자체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이 갖고 있는 맥락과 환경들을 같이 분석하고 보는 게 화행론입니다. 그래서 화행론이 다른 언어, 의문론이나 음성학이나 뭐 통사론이나 이런 다른 언어들, 모든 언어들 위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언어 체계를 포괄하고 있는 게 화행론이다 라고 들레즈 가타리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표하고 행위 사이에는 이런 언표와 행위, 언표라고 하는 건 말과 행위는 그 살아가는 행위 사이에는 이 외적 관계가 있죠. 또 권력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 관계도 있어요. 나 개인의 내적 관계, 상황과 맥락의 외적 관계, 그리고 권력, 이걸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표와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 화행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표 행위 사이에는 내적 관계, 외적 관계, 권력 표지가 다 있지만 동일성은 없어요. 이게 다 동일하지 않아요. 왜냐 이게 전부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표와 행위 사이에는 동일성은 없습니다. 모든 언어는 명령어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말 자체를 넘어서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을 하면서 또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상황과 현상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행위와 언표의 잉여입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명령어는 행위와 언표의 잉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하자마자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요. 우리 애는 착해요. 여기서 벌써 이 아이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아이가 착하다고 너는 생각해라, 이 명령을 한 거예요, 제3자에게. 그리고 아이한테는 공부를 잘해라, 그래야 착한 아이다 라는 명령이 주어진 거죠. 여기에서 근데 이 아이는 불편한 감정,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죠. 이런 것들도 잉여예요. 그런데 명령어 자체도 잉여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전달한 건 우리 아이는 착해요인데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건 뭐예요? 착하다고 생각하라는 거구나. 아이가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아, 나보고 착해지라는 거구나,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명령어로 받아들이죠. 나는 명령어를 말하지 않았지만, 착해요 라고 말했지만 착해져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받아들였죠. 이게 잉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들은 잉여를 생산합니다. 내가 말한 거 빠롤 자체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재해석된 결과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언어는 잉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문과 뉴스도 일종의 명령어죠. 신문에 칼럼을 쓰고 기사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자가 어떤 목적을 담고 쓰죠. 그러면서 이 기사대로 믿어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사회에 그 기사가 주는 명령어가 발생을 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게 다 잉여예요. 전부 언어들이 만들어내는 잉여들입니다. 이런 명령어들은 이런 명령어로 발생한 잉여들은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두 가지의 형식을 갖는데요. 주파수와 공명이라는 형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는 일종의 음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이거랑 똑같은 야지만 완전히 다르죠. 주파수가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그 말들이 공명을 일으켜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이거는 공부 잘해야 돼. 너 공부 못하면, 난 엄마는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너 공부 잘한다고 다 말해놨는데 네가 공부를 못하면 우린 망하는 거야. 공부 잘해야 돼.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해요.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공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르듯이 이런 주파수가 의미 생성에 영향을 줘요. 이거 자체가 의미 생성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의미 생성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공명은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주체성에 영향을 주죠. 이런 어떤 정동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명령어를 통한 잉여의 의미 생성과 주체성 생성이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말은 그래서 의미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생성은 당연히 하고 주체성 생성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표작용, 말 자체, 이 지배로부터 독립한 의미 생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질서의 예속으로부터 독립한 주체화도 없어요. 말이 존재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주고받는 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권력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주체화는. 그리고 어떤 의미든지 이런 잉여들, 소통들을 통해서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잉여가, 어떤 명령어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들이 계속 생성되고요. 이렇게 영향을 준 명령어와 상관없는 의미가 생성될 수는 없고, 이런 명령어들과 상관없는 주체성은 생성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언표라는 행위는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언표 행위는 없어요. 전부 다 상호작용하고 공명하고 잉여를 만들어내고 주파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표 행위는 다 사회적 성격을 띠고 집단적 배치물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행위와 언표의 잉여 복합체는 집단적인 배치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언어는 명령어가 되고, 이 명령어는 다른 의미 생성을 하고 주체성을 생성하면서 새로운 집단적 배치물을 만들고, 또 어떤 다른 집단적 배치물의 영향을 받아서 또 언어를 만들고, 이런 게 계속 역동하는 게 사회예요. 네, 촬영 중에 다소 문제가 생겨서 음향에 다소 문제가 생겨서
좀 이거를 바꿔서 썼어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엄표 행위는 결국은 잉여 복합체를 만들고요. 이 행위와 엄표의 잉여 복합체는 집단적인 배치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엄표 행위는 능동작용과 수동작용을 벌입니다. 자, 이 엄표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능동작용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수동작용이죠. 누군가에게는 적극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 그 주체로서의 말과 행위가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것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 영향을 우회해서 사용하고 누군가는 걸 직접 영향을 받죠. 이 능동작용과 수동작용이 이 엄표 행위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엄표 행위들의 작용들, 잉여를 만드는 이런 작용들은 비물체적 변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물체적 변형들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물체에게 물질적인 영향력을 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변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언어가 몸체를 바꿉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해가 돼요. 이게 뭔 말인지. 판사가 선고를 하죠.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걸 선고를 해요. 아직 죄인이다라고 그 죄인으로서의 선고를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어떤 몸체를 갖고 있냐면 피고로서의 몸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너는 죄인이다라고 판사가 언표 행위로서 선언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피고에서 죄인이 되죠. 그래서 사복을 입고 밖을 나다니던 사람이 그 선언과 동시에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엄표 행위가 갖는 비물체적 변형이에요. 물체가 변형되는 건 아니에요. 몸이 무슨 팔 두 개가 있던 게 팔이 세 개가 되거나 팔이 하나 잘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비물체적이지만 분명한 건 이 물체의 어떤 작용을 하는 변형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사의 선고라고 하는 엄표 행위가 피고를 죄인으로 만들듯이 말은 권력의 지표에 힘입어서 비물체적 변형들을 만들어냅니다. 평범한 아이였던 그런 평범한 학생이 어떤 그 왕따를 시키는 일진들의 몇몇 마디에 의해서 왕따가 돼요. 문제였던 애가 아주 감동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그 선생님들의 말에 의해서 모범생이 되기도 하죠. 남남이었던 혹은 그냥 친구였던 사이가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상대방이 나도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엄표 행위에 의해서 친구에서 연인이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주례사를 하고 나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엄표 행위로서의 선언을 통해서 가족이 아닌 남남에서 부부 혹은 가족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엄표 행위가 비물체적 변형들을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요. 이 얘가 그 천개의 고원에 나오는 예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납치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꼼짝마라고 외치는 순간 승객이라고 하는 몸체가 인질이라고 하는 몸체로 변형이 되죠. 그러나 물질적인 변형은 아니죠. 이게 비물체적 변형이에요. 이 개념도 들레즈 가타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라캉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라캉은 기표가 물체를 바꾼다, 기표가 물질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로 이걸 가타리가 이어받아서 엄표 행위가 비물체적 변형들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바로 기관 없는 신체, 고름판이라고 불리는 영의 순간이 일어나요. 내가 판사의 말을 듣는 순간 원래 일반인이었던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피고에서 죄인으로 갈 때 그냥 피고 30에서 죄인 30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피고 30이 제로를 거쳐서 죄인 30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였던 내가 사랑해 나도 라고 하는 이 언표행위를 통해서 연인이 된단 말이죠. 당신들은 부부입니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남남에서 부부가 돼요. 이때 그냥 짠하고 남남 100 부부 10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영의 순간을 거친다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아닌 게 친구가 아닌 관계로 진입을 한번 했다가 연인의 관계로, 친구가 아닌 관계로 진입을 영으로 했다가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말이 선언하는 그 순간에 작동하는 비물체적 변형이 일어날 때 그 영의 순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 영의 순간에 비물체적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배치물들의 끊임없는 변주가 만들어져요. 배치물들은 이 언표 행위를 통해서 바뀌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죄인입니다. 감옥으로 가죠. 당신들은 이제 부부입니다. 같이 살 집으로, 서로 따로 살다가 같이 살 집으로 들어가죠.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나도. 라고 하면서 배치가 어떻게 바뀌냐면 떨어져서 걷던 사람들이 손잡고 걷게 되죠. 이렇게 이런 언표행위들이 배치에 따라서 변주가 되고, 그리고 이 배치에 따라서 또 다른 명령이 만들어져요. 언표행위는 명령을 통해서 배치를 바꾸고 배치에 따라 또 다른 명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는 언표행위는 또 다른 명령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친구야라고 했던 게 이제 자기야로 바뀌는 거잖아요. 또 다른 명령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연인 사이에서 너 나 사랑해? 라고 할 때 이게 어떤 배치에 이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또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배치에서 이 동일한 언표행위가 어떤 배치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본다고 가정해요.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연인 사이라면 아이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연인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되죠. 연인이라고 하는 배치에서는. 근데 아직 친구였던 사이의 배치에서는 너나 사랑해? 라고 할 때 라고 하는 순간 연인으로 배치를 변형시키는 관계가 들어가요. 동일한 너나 사랑해가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배치에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연인 관계에서는 사랑 확인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친구 관계에서 한 말은 연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화행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화행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배치를 보고 그 말을 해석하는 걸 화행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언어는 뭐 문법 구조를 보는 뭐 통사론, 아니면 그 음성을 보는 그 음성학, 의문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들레즈 가타리는 화행론 하위 구조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언어는 결국 화행론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행론은 배치와 상황뿐 아니라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도 이 화행론이 도출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령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와 같이 배치물들의 변주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너나 사랑해 이것도 명령어라고 한다면 날 사랑한다고 말해 라고 하는 건데, 연인 사이에서는 사랑 확인, 친구 사이에서는 연인이 되라는 명령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배치에 따라서 변주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명령어는 잉여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이 명령어가 잉여라고 하는 그 특성을 이런 배치에 따라 변주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이 명령어가 갖고 있는 말이 이중적인 잉여예요. 명령어가 갖고 있는 말도 잉여예요. 배치에선 잉여예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치에서 이 말 자체도 잉여인데 너 나 사랑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연인, 너 나의 연인이 되라 이런 명령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해라고 하는 건 연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어 입장에서 보면 이 기표 자체는 잉여예요. 반대로 너나 사랑해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어떤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낸다는 의미에서도 잉여예요. 즉
너나 사랑해 라고 말을 하자 우리 사이는 응이라는 대답과 동시에 연인이 됐죠. 너나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나 너 사랑해 라고 대답하는 게 원래 코드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발생했어요? 연인이라는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생성이 됐어요. 잉여물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기표 자체도, 명령어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 기표 자체도 잉여이지만 이 잉여인 명령어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잉여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명령어는 굉장히 신비로운 관계들을 만들고 새로운 것들을 생성하기도 하죠. 이런 새로운 것의 생성이 상담사와 내담자의 상담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주고받는 내담자와 상담사 사이에 수많은 이 대화들을 통해서 잉여가 발생해요. 마치 너나 사랑해 나너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연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코드를 벗어난 어떤 잉여물이 발생한 것처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서 늘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사람이 이제 이 대화 명령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잉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잉여가 상담 현장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잉여들의 집합체가 새로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담이에요. 자, 이런 상담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 명령어들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런 잉여들이 상담을 의미 있게 만들고, 이런 잉여들을 통해서 의미가 생성되고, 이런 잉여들을 통해서 주체성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잉여 생성과 주체성 생성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명령어 체계, 이런 언어 체계들은 누군가에게는 질서예요. 근데 누군가에는 변수입니다. 나에게는 질서였던 것이 다른 사람들은 변수가 되기도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친해지자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뭐 연인 사이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도 아우 자기 사랑해 이렇게 자기라는 말과 사랑해라는 말을 해요. 여자들 사이에선 많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습관이 돼서 어떤 남자애한테, 친구한테 하듯이 아우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는 연인이 되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는 질서지만 누군가에게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명령어가 진행되는 어떤 그런 질서가 이 사람한테 있는데, 그런 명령어가 진행되는 그 사람이 갖춰져 있는 질서를 기호체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호체계는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의 기호계는 여럿이에요. 이 책에서는 기호계라는 표현과 기호체계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데요. 기호계라고 하는 표현은 락항의 상징계라고 하는 표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상징계를 모르시면 그냥 기호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어들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사랑의 기호계는 여러 개가 있어요. 한 사회에는 사실상 혼합된 체계들이 있는 겁니다. 혼합된 기호체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발생시키는 기호체계만이 온전한 하나의 유일한 기호체계, 기호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는 질서이지만 누군가에는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개의 기호체계가 사회에 존재하면서 사실상 혼합된 체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기호계들이 만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변주되고 이러면서 순간순간 새로운 명령, 잉여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배치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회적 배치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수많은 기호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목소리. 이걸 분자적 언표행이라고 그래요. 내 목소리, 즉 나의 분자적 언표행이에요. 사회적 규정에만 의존해도 안 되고요. 내 의식, 내 내적 세계에만 의지해서도 안 돼요. 이런 이질적인 서로 다른 기호체계들이 서로 결합하고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고 새로운 주체성들이 생성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어가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이 명령어가 어떤 주체성을 생성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특히 상담사는 그러합니다. 이런 명령어들은, 즉 언어는 계속되는 변화를 가져와요. 언어가 세계를 바꿔요. 언어가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언어를 만들고 언어가 서로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내 목소리, 즉 이 분자적 엄표행위는 이 질서를 갖고 있는 기호계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내 목소리는 횡설수설하는 말, 은밀한 글쓰기, 이런 무의식적인 배치물들이 나열되는 그곳에서 자아를 추출해내는 결과물들입니다. 내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호체계 내에서는 내 목소리가 찾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호체제, 그 사회적 배치물에 의해서 내 목소리는 늘 반영되기 때문에 나도 내가 말을 해놓고 사실은 내 판단 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사회적 배치물과 사회가 나에게 만들어 놓은 기호계, 질서 체계 속에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 목소리, 진짜 분자적인 나의 엄표행위는 횡설수설하는 말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 내가 진짜 이걸 원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 오게 돼요. 은밀한 글쓰기,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보는 그런 글쓰기들을 통해서도 나와요. 이게 내 목소리, 분자적 엄표행위가. 그래서 페니 베이커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가 그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 거를 일주일에 4일간 하루 20분씩을 아무 글이나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관찰했는데 6주 만에 불안증과 우울증을 호소하던 사람들이 그 불안과 우울이 해소되는 결과물들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은밀한 글쓰기들을 통해서 나오는 나만의 목소리, 내 목소리, 이 분자적 엄표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주체성이 생성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의미가 생성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 배치물들이에요. 이런 무의식적 배치물들이 이런 은밀한 글쓰기나 횡설수설을 통해서 사회적 배치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회적 배치물에 의해서 내 목소리가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내 무의식 배치물들이 도출돼서 나오고 거기서 자아를 추출해내서 이것들이 사회적 배치물로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상담 현장은 이렇게 횡설수설해도 괜찮은 현장이어야 돼요. 정제되고 상담사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장소에서는 안 돼요. 은밀한 글쓰기를 하는 것과 같은 장소여야 돼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나오고 분자적 엄표행위가 나와서 사회적 배치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장소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체성이 생성되고 자기의 의미가 생성되는 현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명령어의 역동들이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계속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배치물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는 배치물들이 이런 과정을 따라서 변주되고 변형돼요. 내 주체성이 생산되고 내 의미가 생산되는 만큼 내 주변의 배치물들도 변주되고 변형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만들어낸 내 목소리에 의해서 만들어낸 명령어를 발휘할 것이고 그건 사회적인 배치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령어와 다른 걸 것이고 그건 공명을 일으킬 것이고 그게 주파수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건 주변의 내 배치물들을 변주시킬 것이고 변형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목소리에 의해서 변주되고 변형될 것이냐 내 목소리로 주변의 배치물들을 변주시키고 변형시킬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결국 세상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명령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주되고 변형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배치물은 랑그라고 불리우는 그 배경에 따라서 변주되지 않아요. 랑그에 따라서 고정은 되는데 이 변수들에 따라서 변주되는 거예요. 이 명령어의 변수들에 따라서 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들은 배치물에 의존하고 배치물들은 변수들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치물들은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주변의 배치물이 바뀌면서 사회적 배치물들도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 배치물의 집합체들도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명령어의 힘이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주변 세계도 바꿀 수 있는 공명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명령어라고 하는 어떤 은유적 표현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근데 이건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체예요. 명령어는 정말로 있어요. 우리의 언어들은 다 명령어로 실제로 바뀌게 되고 이건 잉여이자 잉여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고 이 잉여적인 집합체가 배치물을 만들고 배치물을 변형시키고 우리의 주체성과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체성과 의미를 생성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후계와 배치들도 다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벌어져요? 상담 현장에서.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이 명령어들이 남발되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지만 상담 현장에선 치유적으로 주체성과 의미를 생성시킬 수 있는 치유적 작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